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황작가입니다. 황작가의 책 읽기 김수영 평전, 오늘은 6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 읽을 부분은요,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의 225쪽 폐허의 도시에서 부분을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폐허의 도시에서 1953년도 거의 저물어가는 10월 어느 날 김수영은 서울로 돌아왔다. 폭격을 맞아 부서진 건물들이 거리에 여기저기 서 있는 서울 하늘에는 검은 구름이 납덩이처럼 드리워져 흡사 잿빛 동굴에 들어선 느낌이었다. 어디에나 제복과 거지와 행상들이 넘쳤다. 신문 사려우, 신문 사려우 외치고하는 소년들의 목소리도 차가웠다. 명동도 폐허처럼 황량했다. 성당의 붉은 벽만이 옛날의 정치를 간직하고 있을 뿐 젊은이들이 밤마다 드나들던 술집이나 다방은 간 곳이 없었다. 이 거리에서 김수영은 이봉구라든지 박인환과 저녁이면 어울려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불렀으나 이제 그 거리에는 노래도 흥분도 객기도 다시는 살아나지 않았다. 이봉구와 박인환이 때때로 영화를 보고 와서 흥분하여 떠들었을 뿐 그것이 온 밤을 새우며 술을 마시고 노래하는 도치와 광태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도치와 광태가 소중한 것이라기보다 생명의 열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전쟁으로 사라져버린 것이 그에게는 슬펐다. 그런 김수영의 마음은 환도 직후에 쓴 낙타 과음이란 산문에 잘 나타나 있다. 와이어, 내가 어째서 그렇게 과음을 하였는지 모르겠다. 예수교 신자도 아닌 내가 무슨 독실한 신앙심에서 성탄제를 축하하기 위하여 술을 마신 것도 아니겠고 단순한 고독과 울분에서 마신 것도 아니다. 어쨌든 근 2달 동안이나 술을 마시지 않다가 벼랑간에 마신 과음이 나의 마음과 몸을 완전히 허탈한 것으로 만들고 말았다. 나는 지금 낙타산이 멀리 겨울에 햇빛을 받고 알을 낳는 암탉 모양으로 유순하게 앉아있는 것이 무척이나 아름다워 보이는 다방의 창 앞에서 이 글을 쓰고 있다. 와이어, 어저께는 자네 집 아뜰리에에서 춤을 추고 미친 지랄을 하고 나서 어떻게 걸어 나왔는지 전혀 기억이 없다. 어떤 자동차 운전수하고 싸움을 한 모양이다. 눈자 위와 이마와 손에 상처가 나고 의복이 말이 아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 내가 누워있는 곳은 나의 집이 아니라 동대문 안에 있는 고모의 집이었고 목도리도 모자도 어디서 어떻게 잃어버렸는지 기억이 전혀 없다. 머리가 무겁고 오장이 뒤집힐 듯 메스꺼워서 오정이 다 지나고 한참 후까지 누워 있었다. 옷이 이렇게 전부 흙투성이가 되었으니 중앙지대에 번화한 다방에는 나갈 용기가 아니 나고 나가기도 싫고 몸도 피곤하여 여기 이 외떨어진 다방에나 잠시 앉았다가 집으로 돌아갈 작정이다. 이제는 궁둥이를 붙이고 내가 있는 데가 내 고장이라고 생각한다. 어디를 가서 어떻게 앉아 있어도 쓸쓸하지 않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몹시 쓸쓸하다. 비양의 생각이 난다. 비양이 어떻게 무슨 까닭으로 참석하지 않았는지. 그러고 보니 나는 이제 억병이 된 취중에도 비양을 보러 갔던가. 그렇다면 이렇게 외떨어진 다방에 고독하게 앉아서 넋 없이 글을 쓰고 있는 것도 비양에 대한 그리움이 시키는 것인지도 모른다. 비양의 눈맵시 그리고 유니크하게 생긴 입에 칠한 루즈가 주마등과 같이 나의 가슴을 스쳐간다. 와이어, 그리고 자네의 애인인 림양이 춤을 추다 말고 나와서 외투와 핸드백을 집어들고 비양을 부르러 간 것도 아주 먼 옛날에 일어난 일같이 술이 완전히 깨지 않은 이 머리 안에서 마치 안개 속에 숨은 불빛같이 애절하게 꺼졌다가는 사라진다. 나는 지금 무엇에 홀린 사람 모양으로 이 목적 없는 글을 쓰고 있다. 이 무서운 고독의 절정 위에서 사람들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겠나. 김수영은 계속해서 자신이 사랑의 기가를 느끼고 있으며 눈이라도 내릴 듯이 마음이 서럽다고 고백한다. 이것은 내가 안다는 것보다 느끼는 것에 굶주린 탓이라고 믿네.
생활에 굶주린 탓이고 애정의 기가를 느끼고 있는 탓이야. 그러나 나는 이 고독의 귀결을 자네에게 이야기하지 않으려네. 거기에는 너무 참혹한 귀결만이 기다리고 있는 것만 같아. 내 자신에게 고백하기도 무서워. 이를테면 죽음이 아니면 못된 약의 중독 따위일 것이니까. 자네는 나를 잊어버린 주발에 나오는 레이 미란드 같다고 놀리지만 정말 자네 말대로 되어가는 것 같아. 운명이란 우스운 거야. 나도 모르게 내가 빠지는 것이고 또 내가 빠져 있는 것이고 한 것이 운명이야. 실로 운명이란 대단한 것이 아니야. 그것은 말할 수 없이 가벼운 것이 없고 연약한 것이야. 와이어, 자네의 집에 열린 다시 읽겠습니다. 와이어, 자네의 집에서 열린 간밤의 성탄제 잔치는 화려한 것은 아니었지만 단아하고 구수한 것이었어. 나는 이대로 죽어도 원이 없을 것 같으이 이것은 결코 단순한 비관이 아닐세. 낙타산에 붙어있던 햇빛이 없어지고 하늘은 금시 눈이라도 내릴 것 같이 무거우이. 와이어, 나의 가슴에도 언제 눈이 오나? 새해에는 나의 가슴에도 눈이 올까? 서러운 눈이 올까? 이 사문에서 나오는 Y가 누구이며 림양이나 비양이 누구인지 알 길이 없다. 그리고 아뜰리에서 춤을 추며 보내는 크리스마스 이브 풍경이 김수영의 절망과 어떤 연관을 가진 것인지 분간하기 어렵다. 하지만 우리는 Y나 림양, 비양의 존재에 대해 지나친 신경을 쏟을 필요가 없을지도 모른다. 우리가 관심하는 것은 김수영의 삶의 양상이기보다는 슬픔의 질에 있기 때문이다. 그 무렵 김수영은 어머니와 동생들과 함께 신당동에 있는 막내 임원의 인쇄소에 딸린 2칸짜리 방을 빌어 살고 있었다. 환도해 보니 충무로 사가집은 흔적도 없이 불타버리고 없었다. 생활은 수성의 월급과 수명이 출판사에 나가 벌어오는 돈으로 그럭저럭 메워가고 있었으나 생활의 틀이 잡히지 않았다. 생활의 틀이 잡힐 리가 없었다. 전쟁이 종결됐다고 해도 사람들의 마음에는 전쟁의 상흔이 그대로 남아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더욱이 김수영의 어머니는 2 아들의 생사를 알 수 없었고 집도 없었다. 지금 살고 있는 방도 이모네가 내놓으라 하면 내주고 거리에 나 앉아야 했다. 그 같은 현실 속에서도 김수영은 거의 매일 술에 취해 들어왔다. 박연희와 김중희를 데리고 올 때도 있었고 너무 취해서 친구인 김동빈의 등에 업혀 들어올 때도 있었다. 부산 생활의 재판인 것 같았다. 하지만 그의 삶을 자세히 뜯어보면 부산 시절보다 더욱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드는 듯했다. 그는 그의 영원한 여인인 어머니에게조차 욕을 하고 행패를 부리고 가재도구를 집어던졌다. 방 안에 부서진 가재도구들이 어지러이 널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와이어, 새해는 나의 가슴에도 눈이 올까? 라는 낙타 과음의 결구는 그와 같은 김수영의 내면 심리에서 읽혀져야 한다. 그는 그때 어머니를 부정하고 형제를 부정하고 자기 자신을 부정했다. 그는 자살을 수없이 생각했고 자살 직전까지 달려갔다. 포로 출신으로서의 불안과 김연경과의 별거, 그것들이 가져다주는 절망감이 그로 하여금 어머니에게 욕을 퍼붓게 하고 가재도구를 집어던지며 자기 자신의 내면을 물어뜯게 했다. 어느 날은 머리털을 박박 깎고 어느 날은 거울을 들여다보고 어느 날은 소순아 소순아 하고 골목길에서부터 이모 이름을 부르며 왔다. 안소사는 어이동 소학교 때 그의 보디가드 역을 했던 여학생이었다. 가로 열고 안소사는 그때 김수영네와 함께 살지 않고 다른 곳에서 살았다. 그런 날엔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은 김수영 달래기에 바빴다. 수명은 오빠 오빠 오빠를 연거푸 부르며 의치를 담가둘 냉수를 떠오고 수성은 새 네일을 꺼내오고 어머니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왜 이러니 왜 이러니를 되풀이하며 아들을 진정시켰다. 김수영의 숨소리가 가라앉으면 수명은 오빠의 주머니에서 만년필을 꺼내 머리맡에 놓고 가만가만 방을 나왔다. 식구들은 그제야 긴장을 풀었다. 53년 12월부터 다음해 12월 사이에 쓴 9편의 시를 보면 위와 같은 절망의 숨소리가 배어있다. 그 9편에는 서름이라는 단어가 무려 15번 등장하고 울음소리, 애처로움, 부끄러움과 같은 절망과 슬픔의 유사어들이 널려있다. 구라중화를 비롯하여 도치의 피안,
방 안에서 익어가는 서름, 나의 가족, 너를 잃고, 거미 등이 그런 작품이다. 그 중에서도 너를 잃고는 거의 직설적이다. 네가 없어도 나는 산단다. 억만 번 네가 없어 설워한 끝에. 억만 걸음 떨어져 있는 너는 억만 개의 모욕이다.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은 꽃들, 그리고 별과도 등지고 앉아서 모래알 사이에 너의 얼굴을 찾고 있는 나는 인제 네가 없어도 산단다. 너를 잃고에서. 시인은 너를 잃고 살기 위해 너가 준 모욕을 씹고 씹는다. 그리하여 너가 준 모욕은 억만 개의 모욕이 되고 억만 개의 꽃이 되고 억만 개의 별이 된다. 모욕이 억만 개로 무한배가 되고 있다는 것은 시인이 불철주야 그 모욕과 대면하고 있다는 것이며 그것을 시로 쓰고 있다는 것이다. 누가 무엇이랴 하든 나의 붓은 이 시대를 진작에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지옥. 물소리 빗소리 바람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곳에 나란히 옆으로 가로 세로 위로 아래로 놓여있는 무수한 꽃송이와 그 그림자, 그것을 그리려고 하는 나의 붓은 말할 수 없이 깊은 치욕. 구라중화에서. 위의 시에서 김수영 분명히 치욕을 그리려고 한다고 말한다. 그는 그것을 그림으로써 그것과 싸우고 그것을 밖으로 밀어내어 객관화시키려 한다. 이 시대를 진작에 걸어가는 사람의 치욕으로, 사회적 치욕으로, 그러나 치욕을 객관화시킨다고 해서 그것이 남의 것이 되는 것은 아니다. 치욕이 가한 상처는 여전히 그의 가슴에 남아있다. 그 상처 때문에 그는 술을 마시고 가재 도구들을 집어던지며 감상적인 면모를 드러낸다. 도취의 피 안이나 방 안에서 익어가는 서름에 그런 흔적은 역력히 남아있다. 내가 사는 지붕 우를 흘러가는 날 짐승들이 울고 가는 소리에도 나는 취하지 않으련다. 사람이야 말할 수 없이 애처로운 것이지만 내가 부끄러운 것은 사람보다도 더 저 날 짐승이라 할까. 라고 김수영은 비감스러운 어조로 말하는가 하면, 흐르는 시간 속에 이를테면 푸른 옷이 걸리고 그 위에 반짝이는 별같이 흰 단추가 달려있고 이 밤이 기다리는 고요한 사상마저 나는 초연히 이것을 시간 우에 얹고 어려운 몇 고비를 넘어가는 기술을 알고 있나니 누구의 생활도 아닌 이것은 확실한 나의 생활. 마지막 서름마저 보낸 뒤 빈 방 안에 나는 홀로이 머물러 앉아 어떠한 내용의 책을 열어보려 하는가. 라고 의문형 종결 어미를 거듭 사용한다. 지붕 위로 날아가는 날짐승들의 울음소리라든지 벽에 걸린 푸른 옷, 별같이 반짝이는 흰 단추, 마지막 서름마저 날려보낸 뒤에 읽어야 할 책 등은 서름의 장치들이자 서름의 풍경이다. 시간의 풍경 속으로 치욕의 기억들은 흘러가고 책들의 페이지는 넘겨진다. 그것들은 흘러가면서 상처를 씻어주고 상처를 치유해준다. 김수영의 내면에는 밖으로 밀어내어 객관화시키려는 치욕과 씻어내려는 치욕이 뒤엉켜 있다. 그 혼효 상태를 잘 보여주는 것이 나의 가족이다. 조용하고 늠름한 불빛 아래 가족들이 저마다 떠드는 소리도 귀에 거슬리지 않는 것은 내가 그들에게 전형을 맡긴 탓인가. 내가 지금 순한 고개를 숙이고 온 마음을 다하여 즐기고 있는 서책은 위대한 고대 조각의 사진. 그렇지만 구차한 나의 머리에 성스러운 향수와 우주의 위대함을 담아주는 삽시간의 자극을 나의 가족들의 김이 많은 얼굴에 비하여 보아서는 아니 될 것이다. 제각각 자기 생각에 빠져 있으면서 그래도 조금이나마 부자연한 곳이 없는 이 가족의 조화와 통일을 나는 무엇이라고 불러야 할 것이냐. 차라리 위대한 것을 바라지 말았으면 유순한 가족들이 모여서 죄 없는 말을 주고받는 좁아도 좋고 넓어도 좋은 방 안에서 나의 위대한 소재를 생각하고 더듬어보고 짚어보지 않았으면 거칠기 짝이 없는 우리 집안에 한없이 순하고 아득한 바람과 물결, 이것이 사랑이냐, 낡아도 좋은 것은 사랑뿐이냐. 나의 가족에서. 이 시를 산문으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 저마다의 일거리를 찾아 나갔던 가족들이 집으로 돌아와
전등불 아래서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다. 김수영은 옆방에 앉아 성스러운 향수와 우주의 위대함이 담긴 고대 조각 사진이 실린 책을 보고 있다. 가족의 이야기는 볼륨이 높아지기도 하고 웃음소리가 터져나오기도 한다. 여느 때 같으면 조용히 하라고 소리를 질렀을 법도 하지만 오늘따라 김수영은 웃음소리가 거슬리지 않는다. 그리고 위대한 고대 조각 사진보다도 김이 낀 어머니의 얼굴과 동생들의 얼굴이 훨씬 그의 마음을 잡아끈다. 그는 고대 조각이 지시하는 위대하고 고독한 길보다 유순한 것들이 모여서 죄 없는 마을을 주고받는 좁아도 좋고 넓어도 좋을 길을 가족과 함께 갔으면 싶다. 그것은 범속하되 한없이 순하고 아득한 바람과 물결 같은 것이다. 엘리엇의 칵테일 파티의 한 대사를 연상시켜주는 이 범속한 사랑을 김수영은 이것이 사랑이냐 낡아도 좋은 것은 사랑뿐이냐고 강조하며 결구를 맺는다. 김수영은 그 범속함 속에서 참 위대함이 있으며 그와는 많은 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빛난다는 사실을 안다. 그리고 그 거리 사이에 김현경과의 이별의 아픔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도 그는 안다. 부산에서의 한 번의 만남 이후 그들은 얼굴을 대면한 적이 없다. 그들은 이혼과 같은 상태에서 지냈다. 아니, 같은 상태가 아니라 이혼 상태라 해야 한다. 언제 그들이 식을 올리고 결혼했던가. 마음이 맞아 함께 살았으니 마음이 멀어지면 헤어지는 것이 아닌가. 박이나는 어느 날 정색을 하고 충고했다. 부부란 자식 때문에 사는 거야. 여기 성냥갑이 있지. 이 성냥갑 사이에 성냥개비를 하나 갖다 놓자. 이 성냥개비는 두 쪽의 성냥갑에 실을 동여매고 있어. 그래서 한쪽 성냥갑이 멀어지면 이 성냥개비가 실을 잡아당기는 거야. 너무 멀리 가면 안 된다고. 김수영은 또 시시껄렁한 소리를 하는구나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말이 이상스럽게 옆구리를 잡아당겼다. 그는 애가 자신을 잡아당기는 걸 다시 읽겠습니다. 그의 애가 자신을 잡아당기는 것 같았다. 그런 느낌이 싫어 김현경을 부정하고 또 부정하는 것이었으나 여의치 않았다. 1954년 12월 어느 날의 일기에 보면 여의사와 혼담 건이 적혀 있다. 그는 여의사가 있는데 결혼하지 않겠느냐는 C 중이의 말에 다소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던 듯하다. 집으로 돌아와 불을 끄고 방바닥에 누워있는데 갑자기 그의 내류에 그 생각이 살아나 왜 여의사한테 장가하고 싶어 했을까? 탐욕이 생긴 것일까? 시를 쓰려고 최소한의 경제적 배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가? 그렇게 내가 오염된 것일까? 물음에 물음을 거듭한 뒤 다시는 그런 유혹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자고 다짐한다. 일기에는 김현경에 대한 언급이 일체 없으므로 이 다짐이 김현경과 연결된 것인지 어떤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김현경에 대한 언급이 일체 없다는 있다의 반증일 수도 있다. 그는 김현경의 생각을 의도적으로 일기에서 제해버린 것일 수도 있다. 박연희의 추천으로 주간 태평양에 취직하여 출근하게 된 뒤에도 김수영의 절망 행동의 양식은 바꾸어지지 않았다. 그는 방 안의 기물들을 여전히 집어던지고 고래고래 소리치며 식구들을 들볶았다. 김수명은 그때마다 오빠가 악마 같았다고 했다. 하긴 주간 태평양에 나간다고 해서 그 잡지가 김수영의 마음을 재워주거나 바꿔놓을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 초기 이승만의 비서실장을 지낸 윤치영의 정치 행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 잡지는 편집 책임자인 박연희의 말 맞다나 협작꾼들의 집결지였다. 누구 하나 잡지의 내용이나 스타일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없었다. 박연희도 김수영도 날마다 보신각 옆에 분홍신 다방에서 살았고 밤이면 술집을 거쳐 폭격으로 잿더미가 된 관철동 일대의 판자집들을 더듬었다. 일대가 사창굴로 변한 관철동 골목들을 김수영은 자주 드나들었다. 시민증을 잡히고 잠을 자고 오는 때도 있었다. 그런 사실은 포주들이 시민증을 들고 잡지사로 찾아와 곧 알려졌다. 이때 김현경이 이혼 문제로 김수영을 잡지사로 찾아왔다는 소문이 있지만 확인되진 않는다. 김현경이 이혼 서류의 도장을 받으려고 와서 김수영이 목도장을 내어주었다고 하지만 그것이 사용되었던 흔적이 없고 그럴 만한 정황도 인정되지 않는다. 이때 김수영이 신경을
기웃거리고 있는 것은 명동 뒷골목에서 한 외국 신문과 잡지를 뒤지는 일이었다. 그는 주간 태평양 서너 달 다니고 집어치웠으므로 주머니가 늘 비었다. 찻값과 담뱃값은 벌써 써야 했다. 다시 읽겠습니다. 찻값과 담뱃값은 벌어 써야 했다. 날마다 어머니에게 손 내밀 수 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외국 신문이나 잡지들을 뒤져 번역거리를 구해가지고 신문사나 잡지사의 주문을 받는 것이었다. 김수영의 영어 실력은 소문나 있었으므로 내용이 좋거나 흥미롭기만 하면 응해 주었다. 그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명동 뒷골목에 외 서점을 뒤졌다. 그리고 번역거리를 찾아 들고 신문사와 잡지사를 돌아다녔다. 번역거리가 신문이나 잡지에 실린 날에도 다시 읽겠습니다. 번역거리가 신문이나 잡지에 실린 다음에도 몇 번씩 신문사나 잡지사를 찾아다녀야 했다. 원고료를 받기 위해서였다. 포로 수용소에서 그에게 따뜻한 온기를 느끼게 했던 미스노가 김수영 앞에 다시 나타난 것도 이 무렵이었다. 그때 그녀는 간호사를 그만두고 미도파 백화점에서 상점 일을 보고 있었다. 키가 자그만하고 평범한 그녀는 광적인 외로움에 쌓여 있었던 김수영의 마음을 금세 빨아들여 시인으로 하여금 미도파 주변을 맴돌게 했다. 이때 빨아들여라는 표현은 노 선생의 여성적 매력이라든지 그와 유사한 종류의 흡인력을 뜻하지 않는다. 그녀는 그런 흡인력이 거의 없는 사람이었다. 작고 조용한 여자들이 대개 가지고 있는 잔잔하고 여유로운 분위기를 그녀는 아주 자연스럽게 거느리고 있는 편이었다. 김수영은 그 분위기가 좋았다. 그리고 암흑 시기에 그에게 따뜻한 불빛이 되어 주었다. 다시 읽겠습니다. 그리고 암흑 시기에 그에게 따뜻한 불빛이 되어 주었던 그녀에 대한 추억을 결코 잊을 수 없었다. 일기를 보면 그는 50년대 풍경답지 않게 휘황찬란한 불빛 아래 작은 여자가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싫었던 모양이다. 문을 연 지 몇 달 되지 않은 미도파 백화점은 기존의 신세계 백화점이나 신심백화점과는 규모에 있어서나 내부 시설에 있어서 전혀 달랐다. 미도파는 백색 불빛이 천장에서 쏟아지고 있었으며 유리 진열장에 그 불빛이 반사되어 눈부셨다. 바닥도 티 한 점 없이 미끌미끌했다. 그 밖에도 외제 화장품과 외제 유리그릇, 외제 넥타이, 외제 넥타이 핀, 외제 와이셔츠들이 토해내는 눈부신 빛. 그는 침이라도 뱉어주고 싶었다. 그러나 그는 침을 뱉을 수 없었다. 그곳에는 미스노가 있었다. 미스노가 있는 곳이라면 그에게는 어느 곳이라도 좋았다. 김수영은 월간지가 새로 나오면 그것을 사가지고 가는 날이 많았다. 새 월간지는 컬러 표지부터 그녀를 기쁘게 해줄 수 있을 것이며 그리하여 기쁘게 그녀를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에서였다. 미스노도 그런 김수영의 마음을 헤아린 듯 아유 고맙습니다 했다. 감격 아닌 감격의 표정이었다. 김수영 그것이 못마땅했다. 그러나 참았다. 그는 그녀의 벽을 무너뜨리고 싶었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남편이 있는 여자였고 그의 남편은 건축기사였다. 그러나 그녀는 남편 월급에 의지하지 않고 6.25 전부터 고등학교 양호교사로 간호사로 자리를 옮겨다니면서 조용히 살림을 꾸려나갔다. 그녀의 이름도 내실의 여인답게 노봉실이었다. 김수영은 그 이름도 싫지 않았다. 한 번은 김수명에게 노 선생의 본명은 노봉실이란다 하면서 미도파 백화점으로 심부름을 한번 갔다 와주지 않겠느냐고 했다. 그는 어색하고 명구스러울 때 두고 쓰는 큼큼큼을 되풀이했다. 오빠가 가르쳐준 대로 미도파 1층이었던가 2층에 가서 미스노를 찾았지요. 미스노는 진열장 안에 있었어요. 키가 작고 눈이 큰 아줌마였어요. 나는 실망했어요. 오빠가 좋아하는 사람이 저런 아줌마라니. 그래서 아마 말도 더듬었던 것 같아요. 그분은 무척 친절하게 대해주었던 것 같아요. 나이가 얼마냐, 어느 학교 다니냐 그런 것을 물었던 것 같아요. 돌아갈 때는 와이셔츠에 넥타이, 내복을 포장해서 오빠에게 전해주라고 했어요. 그 뒤로도 서너 번 오빠 심부름으로 만났댔죠. 우리는 가까웠어요. 오빠는 나는 손 한 번 안 잡았다. 입에서 말도 잘 안 나온다고 했어요. 그럴 때 오빠 얼굴은 조금 붉어졌던 것 같아요.
김수영은 유정에게도 손 한번 안 잡아봤다면서 여러 차례 그를 미도파에 데리고 가려고 했다. 한 번은 미도파 후문까지 끌려간 적이 있었다. 김수영은 유리창 너머로 저기 저 여자야, 저기 저 여자 하고 30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를 가리켰다. 단정한 모습이었다. 그러나 유정은 더 이상 나아가지 않았다. 남편인 여자를 만난다는 것은 바르지 못하다고, 그렇고 그런 생각이 그 발을 막았다. 아마도 유정과 미도파에 갔던 그 직후였던가 직전이었을 것이다. 김수영은 월간지 청춘에서 원고료로 700원을 받았다. 당시 700원이라면 적지 않은 돈이었다. 김수영은 걸음을 재촉하여 미도파 문을 밀고 들어갔다. 그의 표현대로 장사에 분주한 미스노는 그를 보더니 가만히 웃었다. 김수영도 웃었다. 그러고는 두 사람은 한참 말없이 서 있었다. 잠시 후 미스노는 길 건너 상원다방으로 가서 기다리라고 곧 따라가겠다고 했다. 김수영은 미도파를 나와 길을 건너 상원다방으로 갔다. 초겨울이라 카운터 앞에 무쇠 난로가 있었고 난로에서는 톱밥이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타고 있었다. 난로 주변으로 손님들은 둘러앉아 마담과 웃고 떠들었다. 김수영은 웃음소리를 피해 서쪽 창가의 구석 의자로 가 앉았다. 백양을 꺼내어 불을 붙였다. 담배 연기가 가슴속을 따갑게 자극했다. 레지가 엽차를 가지고 왔다. 그는 호주머니에서 문고본 킬리만자로의 눈 영문판을 꺼냈다. 오른 팔꿈치를 창 쪽에 기대고 비스듬히 몸을 기울인 그는 책장으로 시선을 옮겼다. 순수한 시간이었다. 애인은 오지 않았지만 애인을 만나고자 기다리는 시간 속에서 활자들은 그의 마음을 설레게 했다. 활자들이 알아서 꿈틀거렸다. 킬리만자로의 표범은 왜 그 높은 산꼭대기로 올라갔는가? 사람들은 왜 킬리만자로의 표범과 같은 외롭고 힘든 길을 가는가? 나는 내 길을 가려고 하는가? 가족이 벗들이, 애인이 비웃고 배관시하는 이 길을 왜? 책을 3분의 1쯤 넘겼는데도 미스노는 나타나지 않았다. 3분의 2쯤 넘겼을 때도 미스노는 나타나지 않았다. 책장을 다덮고 났을 때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날 노 선생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그는 어지러운 머리를 서너 번 흔든 다음 의자에서 일어섰다. 가슴이 서늘하게 아팠다. 그날은 그의 기빠진 날이었다. 1954년 11월 24일, 음력 10월 24일, 34번째 기빠진 날. 그날 노 선생은 왜 나타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에 대해 김수영은 왜 그다지 화를 내지 않았을까? 기다리고 바람 맞는 일이 그에게는 관성이 되었기 때문일까? 아니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 왜 화를 내지 않았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가능케 하는 것이 두 사람의 독특한 사랑이라고 봐야 한다. 어느 날 김수영은 일기에 적었다. 인생 유전이란 프랑스 영화를 보고 나서였다. 그는 그 영화가 도대체 마음에 들지 않았다. 제목부터 고색 창연하고 내용도 심파였으며 바티스트라는 주인공의 이름까지 비위를 상하게 했다. 여러 명에서 예술이란 가면을 쓴 프랑스적 협잡 영화라 할 수 있었다. 그런데도 영화관의 문 앞에는 며칠째 사람들이 줄을 지어 섰으며 노 선생도 보고 나서 김수영에게 참 좋지요? 했다. 그는 서슴없이 네 좋지요 하고 대답했다. 그는 그것이 사랑이라고 일기에 썼다. 유치하고 변덕스럽고 거짓스러운 것도 사랑함으로 좋은 것이 되어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이다. 김수영이 평화신문 문화부에 취직된 것도 그해 겨울 11월 말경이었다. 해방 직후부터 명동에서 더불어 술을 마셔온 술친구라면 술친구일 수 있는 이봉구가 대여섯 달 전부터 여러 차례 신문사에 들어와 함께 일하자고 했다. 외지 번역만 하면 된다는 것이었다. 국내 인사들의 원고 청탁은 자신이 맡고 외지 번역을 김수영이 담당하면 다른 신문, 문화면들을 앞지를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봉구는 평화신문 문화부장이었다. 김수영은 번역거리를 찾아다니고 번역료를 받으러 다니기도 지겨워 함께 일하기로 했다. 포스트는 문화부 차장, 월급은 외지 번역료로 하고 출근은 10시경. 내일이면 출근해야 되는 11월 27일 아침, 김수영은 외출하려고 구두끈을 매다가 어머니께 먼저 알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내일부터 평화신문사에 나가기로 했습니다. 라고 말했다. 어머니는 반색을 했다. 무슨 일을 하니? 뭐 별것 다 하지요. 번역도 하고 청탁도 하고 내가 못하는 것이 있나요? 너야 뭐 그것만 있으면 어딜 가도 굶지는 않지.
말이 길어질까 싶어 김수영이 일어섰는데 어머니는 재빨리 말을 이었다. 너는 나하고 같이 살면 안 된대. 너 왜 수성이하고 가서 본 점쟁이 있지? 거기서 그러지 않았니? 너는 집을 떠나야 잘 살고 출세한다고. 이것은 어머니가 한두 번 한 이야기가 아니었다. 다음 이야기도 김수영은 알았다. 수강이와 수경이를 이번 총선거 뒤에는 만나볼 수 있겠냐는 바람이었다. 김수영은 인사도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불이 나게 집을 나왔다. 다음날 아침 김수영은 넥타이를 매고 상의를 걸치고 평화신문사로 나갔다. 이봉구는 먼저 와 기다리고 있었다. 이봉구의 뒤를 따라 김수영은 편집국장, 정경부장, 사회부장, 외신부장의 데스크를 차례로 돌고 또 사장실과 전무실에도 들러 인사했다. 평화신문은 생각보다 작고 어수선했다. 동아일보나 조선일보와 같이 편집국이 분주하게 돌아가지 않았다. 간이역 같았다. 그 점이 그의 마음에 들었다. 첫날은 의자에 앉아 기자들이 큰 소리로 전화하고 들락날락하는 모습을 신기하듯 살펴보았다. 이국 풍경처럼 흥미로웠다. 점심때가 되자 이봉구가 등을 쳤다. 점심은 먹지 뭐. 이봉구를 따라 일어서는데 어느새 빠져나갔는지 편집국 안은 썰렁했다. 한두 기자가 전화기를 붙잡고 있을 뿐이었다. 이봉구를 따라 길을 건너 식당으로 들어갔다. 편집국을 빠져나온 기자들은 거의 모두 다 그 식당에 자리 잡고 있었다. 첫날은 그렇게 스름스름 지나갔다. 그 다음날도 3~4회짜리 번역물을 한두 건 만들어 넘기고 오후에는 번역거리를 찾으면 되었다. 별로 할 일이 없었다. 교사 자리에 비해서는 자유직이라 할 수 있었다. 오후 서너 시가 지나면 편집국 문을 열고 나가 이 다방에서 저 다방으로, 이 술집에서 저 술집으로 돌아다니면 되었다. 돌아다니는 것이 일이었다. 더욱이나 김수영은 번역거리를 찾아 명동 뒷골목에 외 서점들을 뒤져야 했으므로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밖으로 나돌다 보니 술자리를 찾게 되었고 술을 마시다 보니 말을 많이 하게 되었다. 이봉구는 고전적인 소년처럼 단정히 앉아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말을 하게 하는 분위기를 연출하는 때 달인이었다. 그래서 그런지 그의 주변에는 술친구들이 날마다 대여섯 명은 모여들었다. 박인환은 단골이었다. 박인환과 이봉구는 주연의 연출가였다. 그날은 이봉구와 김수영 두 사람만이 단촐하게 자리를 마주했다. 여러 차례 잔이 오고 갔다. 취기 때문인지 김수영의 입에서 불쑥 김은실의 이야기가 튀어나왔다. 의용군이나 포로수용소 시절은 어머니에게조차도 말하지 않는데 어인 일인지 그날은 김은실의 이름이 불쑥 튀어나왔다. 거제 포로수용소에서 어느 날 김은실을 만났지 뭐예요? 뭐? 김은실을 만났다고? 이봉구가 놀라 소리쳤다. 그렇다니까요. 포로수용소에서? 그렇다니까요. 백주 대낮에? 대낮에. 어떻게? 은실이 의사 아니에요? 그래, 의사지. 김수영은 이봉구의 휘둥그런 눈과 놀란 목소리가 우스워 웃었다. 이봉구도 허허허 웃었다. 김수영은 점점 평화신문 생활이 마음에 들었다. 밖으로 나와 일한다는 사실도 좋고 뉴스의 가운데 산다는 일도 즐거웠으며 술을 마실 수 있다는 것도 흡족했다. 번역료는 정확하게 매수를 계산해서 누런 봉투에 담아주었다. 번역거리를 찾는 일이 귀찮았다. 매일 찾아보니 내용도 없는 것들까지 손대야 했다. 그러나 그것이 내게 주어진 일인데 어떡하랴. 김수영 그렇게 자위했다. 거기까지가 이봉구와 김수영의 허니문 기간이었다. 그 기간이 지나자 두 사람 사이는 조금씩 벌어지기 시작했다. 첫째로 번역료가 나오지 않았다. 다음으로 이봉구의 허위 의식이 한꺼풀 한꺼풀 벗겨지기 시작했다. 예전에도 이봉구가 진지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지만 가까이 보니 그는 허위투성이었다. 모르는 사람들을 그는 모른다고 하지 않았다. 모든 것을 적당히 우물쭈물 넘겼다. 토시 하나에도 집착하는 김수영과는 너무 달랐다. 2달째 번역료가 나오지 않았다. 담뱃값도 버스값도 구하기 어려웠다. 어머니에게 돈을 달라 할 수도 없었다. 수명에게 또 손을 내밀 수도 없었다. 할 수 없이 다시 명동 뒷골목을 뒤져 번역거리를 찾아가지고 이번에는 잡지사만을 돌았다. 번역한 글이 잡지에 실리고 나서도 원고료를 빨리 지불하지 않기는 예전과 마찬가지였다. 번역료를 받아내려 하고 그것을 지연시키려는 자신과 편집자의 실랑이를 어느 날 김수영은
다음과 같이 일기에 기록하였다. 그냥 국어를 하러 갔다 해도 이렇게 실랑이를 받지 않았을 것이다. 일에다 준 돈 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보니 더 어려웠다. 4월달 원고료가 아직 미불된 것이 있다는 둥, 당신이 일에 오는 것은 무서운 생각이 든다는 둥, 편집자는 별의별 이야기를 하면서 돈 재촉을 하러 온 나를 압박한다. 시제, 구두 고칠 돈도 없으니 달래러 오는 것이며 돈 재촉을 하러 다니지 않으면 아니 되는 것이 국문을 받는 것보다 더 싫다. 그러나 세상은 이러한 양심을 알아줄 리가 없는 것이다. 쓰고 싶은 글을 써 파는 것이라면 또 모른다. 순전히 담뱃값 벌기 위하여 어쩌다가 얻어 걸리는 미국 잡지의 번역물을 골라 파는 일이다. 은행 뒷담이나 은행길 모퉁이에 버려놓은 노점 서점상을 배회하여 다니며 돈이 될 만한 재료가 있는 잡지를 골라 다니는 것은 고달픈 일이 아닐 수 없지만 그래도 구하려던 책이 나왔을 때는 개 탄 것보다 더 반가웠다. 책은 있는데 호주머니에 가지고 있는 돈이 한 푼도 없을 때는 하는 수 없이 돈을 꾸기 위해 누이를 찾아가서 사정을 하고 회사 돈이라도 꾸어다가 살 수밖에 없었다. 이제는 일만 하면 된다. 돈이 생긴다. 생각하면 저기 불안한 마음이 줄어든다. 그래도 곧 일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우선 이 책을 들고 잡지사 편집자한테로 찾아가서 의논을 해야 한다. 어느 것이 좋을까요? 하고 의논을 하는 것인데 이것이 재판을 받는 죄수 모양으로 마음이 조바심이 나고 입술이 타는 일이다. 이것은 20매가량 하여 주시고 이것은 기사가 퍽 재미있을 것 같으니 25매만 하여 주시고 하면서 잡지를 뒤적거리고 있는 편집자는 동대문 시장의 포목상이 자질을 하는 것과 조금 또 다름이 없이 인색하고 더러워 보인다. 마음이 약한 나는 편집자의 심판이 내리기 전에 미리 앞질러서 이것은 재미가 없으니 그만두지요. 이것은 15매로 줄이지요. 하고 오히려 자기가 감독자 입장이 되어 있는 것처럼 될 수 있도록 적게 매수를 지정하여 말하기도 한다. 그러면 이러한 소심한 태도가 가엾다는 듯이 편집자는 빙그레 웃어 보인다. 이러한 편집자를 나는 무척 인간적이라고 생각하면서 서글픈 생각이 든다. 그러자 편집자는 참 딱하오 형도. 딱한 사정이야. 하고 한숨을 쉰다. 그러나 이 한숨이 진정 나를 위한 한탄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곧 즉각 알 수 있다. 비록 나를 위한 동정의 한숨이라선 치더라도 나는 조금도 고마운게 생각할 이유가 없다. 내가 사서 하는 고생이기 때문이다. 이 책을 무슨 보물처럼 소중하게 안 호주머니에 넣고 나와서 나는 다방으로 간다. 안국동 뒷골목에 있는 쓸쓸한 다방을 찾아 가서는 앉는다. 다방 창밖에 무슨 아름다운 풍경이 있는 것이 아니다. 검은 기와장 위에 앉은 뿌연 먼지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이 일이다. 이것이 나에게는 유일한 낙이기도 한 것이다. 자기 자신을 죽이는 시간이 계속된다. 창밖에 보이는 뿌연 하늘과 기와장 위에 보이는 먼지와 그리고 나밖에 없다. 추금기 소리도 없는 다방에는 동쪽 벽에 투개 한 쌍을 그린 큰 동양화 한 폭이 있고 난로 가장자리에는 불량 학생들이 앉아서 하루 종일 잡담을 하고 있는 매우 쓸쓸한 다방이다. 카운터 남쪽 구석에 기역자로 붙어 있으며 그 뒤에 걸린 기둥시계는 언제고 깜깜이 졸고 있다. 카운터 바른편에 변소문이 달려 있으며 그 문을 열고 나가면 맞은편에 인가가 보이고 그 앞으로 골목길이 가로 놓였으며 저쪽으로 붉은 벽돌로 된 교회당 머리가 높다랗게 솟아오른 것이 주위의 평범한 풍경에 조화와 무게를 주고 있다. 소변을 보러 나가서는 잠시 동안 넋 없이 이 특색 없는 인가의 위치와 사람들의 왕래를 보고 들어오기도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나는 내 몸이 조금이나마 위대하여지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것이다. 책을 끼고 집으로 와서도 곧 일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다. 적어도 일을 시작하기까지는 2, 3일의 시간이 경과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돈을 버는 일에 게을러야 한다는 것이 하나의 의무와 같이 생각이 드는 것이다. 책을 책상 위에 놓는 것도 불결한 일같이 생각이 되어서 일부러 선반 위에 외떨어진 곳에 격리시켜 놓고 시간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일을 시작하는 시간은 제일 불순한 시간이어야 한다. 몸과 머리가 죽은 사람 모양으로
기운이 없어지고 생각이 죽은 기계같이 돌아갈 때를 기다려서 시작해야 한다. 나는 이것을 세상에서 제일 욕된 시간이라고 단정하고 있다. 이렇게 마지못해 하는 이 일이라 하루에 30장 가로 열고 200자 원고지를 옮기면 잘하는 폭이다. 그것도 날이나 추워지고 하면 더 하기가 싫다. 언제나 이 일을 그만두나 어느 날에나 의무로 하는 이 답답한 일을 그만둘 수 있을까 하는 불평과 바람이 잠시도 머리에서 떠날 사이가 없다. 그래도 20장이고 30장이고 일이 끝나고 나면 두 발에 엔진이 달린 것보다 더 바쁘게 잡지사로 뛰어간다. 그러나 돈 받아내기는 일하는 것에 몇 배나 더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다.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어려운 일이다. 돈을 받아가지고 물끄러미 들여다보고 있으면 웃음이 나온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전혀 무감각한 상태로 돌아간다. 무엇에 돈을 써야 할지 얼른 생각이 나지 않는다. 어쩌다가 다정한 친구와 술을 마시게 되어서 흥이 나돌라 치면 나는 돈이 반가운 줄 몰랐다. 남이 돈을 벌어야 한다고 날뛰니 까 나도 덩달아서 날뛰어 보는 것이야 하고 껄껄껄 웃는다. 이것은 날이 갈수록 늙어가는 나 같은 사나이들이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하여 보았을 서글픈 회의일 것이다. 김수영의 번역일은 그 뒤로도 계속되었고 번역로 받아내기가 계속되었다. 소설을 써봐야겠다는 생각이 구체적으로 들기 시작한 것이 그때였다. 그는 의용군 포로 수용소까지의 뼈아픈 일들을 꼭 써보고 싶었다. 그것은 그의 자전이자 6.25 전쟁 소설이 될 터이다. 그리고 그 소설은 번역료 이상의 수입을 그에게 가져다 줄 것이다. 김연경은 임의 시는 강변의 불빛이라는 김수영의 회상기에서 환도 후 생활의 질서가 잡히지 않은 가운데 그는 소설을 써보려고 무더기도 노력했다고 적었다. 실제로 김수영은 53년 말경에 30-40매씩 두세 차례 썼으나 불태워버렸다. 마지막으로 손을 댄 것이 지금 남아있는 의용군이었다. 그것은 장편 소설의 서두였다. 그 즈음에 군산에 있는 옛 친구 송기원에게서 문학 강연차 군산에 한번 내려오지 않겠냐는 연락이 왔다. 답답했던 때였으므로 이봉구에게 메모를 남기고 승합차를 타고 군산으로 향했다. 한강 철교를 넘어서자 막혔던 숨구멍이 트이면서 큰 숨이 내쉬어졌다. 차는 삼례를 지나 만경평야를 외로 끼고 달렸다. 만경평야는 우리나라 들녘이라 할 수 없을 정도로 넓고 넓었다. 일만 만자가 한문으로 있습니다. 만의 경은 백이랑이라고 할 만했다. 바람도 부드럽고 달콤했다. 저절로 콧노래가 나왔다. 자연이 사람을 만든다는 옛말이 실감되었다. 김수영 그날 밤 바닷가 술집에서 싱싱한 광어회와 바다장어회를 안주 삼아 소주를 실컷 마셨다. 다음날 아침에는 쓰린 속을 달랠 겸 변소에 들어가 오후에 강연일을 생각하려니 갑자기 서울에서 적어가지고 온 강연 원고가 하잘것없는 것 같았다. 적어온 대로 말한다는 것은 원숭이 짓에 지나지 않는 것 같았다. 그 자리에서 사람들과 더불어 생각하며 그 자리에서 말해야 될 것 같았다. 그는 가지고 온 메모를 꺼내어 밑을 씻고 똥통에 던져버렸다. 그날 어떤 말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김수영은 기분이 상쾌했다. 대여스에 놀고 돌아가는 길에는 가람 이병기 선생과 신석정 선생을 찾아뵈었다. 가람은 예술의 힘으로 큰 사람은 인간으로도 큰 사람일 수 있다는 표본을 본 듯했다. 가람은 정지용과 이태준을 칭찬했다. 그 어조도 마음에 들었고 그 겸손도 무릎을 꿇게 했다. 꾸밈이 별로 없고 꾸며도 꾸밈이 드러나지 않는 크나큰 겸손이었다. 술잔이 돌자 가람의 겸손은 청춘과 인간으로 변했다. 그의 목소리는 굵어져 갔다. 돌아오는 길에 김수영은 어느 돌다리에 옥야 명건이라는 각자를 보았다. 마음에 새겨둘 만한 것이었다. 다시 한강을 건너면서 고병조라는 청년에게서 들은 이야기가 번뜩 떠올랐다. 죽도라는 섬에 있는 씹골이라는 곳에서는 보직값이 선박의 출입에 따라 오르내린다는 것이었다.
웃음이 피식 나왔다. 집에 돌아와서 일기에 메모를 해두었다. 독서와 생활을 혼동해서 안 된다. 전자는 받아들이는 것이고 후자는 뚫고 나가는 것이다. 2. 확대경을 쓰고 생활을 보는 눈을 길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그는 머릿속을 오가는 생각들을 정리하려고 일기장을 꺼내어 기록했다. 비엔나 다방의 구석 의자에 서였다. 서울에 돌아오면 서울의 풍습을 따라야 한다 하고 집을 나왔지만 나는 아직도 서울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슈바이를 벗어버리고 텁텁한 미군복 겨울바지 대신 구레피아 회색 바지를 입고 저고리도 엷은 여름것을 걸치고 나왔는데 마음이 암만 해도 서먹서먹하다. 단 일주일 동안 서울을 떠나 있었던 것이고 그것도 멀리 나간 것인가. 불과 군산 항구까지 왕복 14시간밖에 걸리지 않는 조그만 여행을 하고 돌아온 것인데 이다지도 서울이 서먹서먹하다. 내가 난 서울, 내가 자란 서울은 이모저모 위로 아래로 혹은 옆으로 구멍이 뚫어지라 하고 보아도 몇 번씩 다시 보고 하여도 도무지 남의 것만 같다. 집을 나와서 버스를 잡아 타고 언제나 내리는 을지로 입구에서 차를 내린다. 여전히 명동 쪽으로 가기 싫어서 종로 내거리를 돌아서 비엔나로 왔다. 비엔나유까지 나는 나의 걸음걸이와 나의 눈초리에 극히 조심하였다. 그리고 구태여 남을 보지도 않으려고 하였으며 남의 눈에 띄지 않으려고 극히 평범한 걸음걸이로 걸어왔다. 서울 사람들, 서울 거리를 걷는 사람들의 표정, 당초의 마음이 놓이지 않는 그 표정들이 몹시 마음에 걸린다. 그래서 나의 눈은 나도 모르게 그들의 하나하나에 지나가는 모습 위로 가는 것이다. 놀란 눈, 초조한 눈, 독에 맺힌 눈, 그리고 가늘고 섬세한 발, 무표정한 얼굴, 무색한 피부. 어젯밤에 서울역 기차를 다시 읽겠습니다. 어젯밤에 서울역에서 기차를 내려서 마지막 버스를 타고 그 안에 앉아있는 루즈를 바른 매춘부 같은 계집을 보고 제일 처음 내가 느낀 인상은 서울 여자들은 기운이 없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여자들은 규방에서의 인생 최대 쾌락과 행복까지도 빼앗긴 사람들이다. 못난 년들 같으니 하고 난 속으로 그들을 저주하였다. 그러나 그 다음 순간에 출입구 편에 서 있는 술이 취한 양복쟁이들이 서너 명 작당을 하여 차장과 싸움을 하고 있다. 이 자식아, 손님더러 X 같은 자식이 무엇이냐? 응, 너 이놈아 하고 소리 지르면서 차장을 꾸짖는다. 차장은 이따위 술주정쯤이야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도무지 대꾸가 없다. 나는 이러한 차장의 얼굴 표정을 보지 않아도 짐작할 수 있었다. 이것이 서울인가? 그러면 서울이란 무엇인가? 커다란 집인가? 서로 스스럼도 없이 싸우는 곳? 가장 체면을 존중한 듯한 서울은 사실은 체면 같은 것은 전혀 무시하고 있는 곳? 이곳이 서울인가? 이렇게 속으로 혼자 생각하여 보았지만 나는 역시 서울이 알 수 없다. 비엔나에 들어와서는 언제고 내가 앉는 동편 구석 외떨어진 자리에 가서 앉는 수밖에 없었고 그래도 그동안 서울을 떠나고 있었다는 기쁨이 조금쯤은 가슴 속에서 불길을 일으키고 있었기에 차를 나르는 소녀에게 고개를 숙이고 인사를 하니 의외하게도 소녀의 표정은 냉담하였다. 그럴 성싶은 일이다. 여기는 서울이다. 내가 지금 소녀에게 한 인사는 서울의 풍습이 아니었고 이것은 군산, 항구에서 가져온 것이었다. 서울의 풍습은 다방에 들어오면 그냥 묵묵히 돌부처처럼 앉아있는 것이다. 일주일 전에 내가 이 자리에서 하듯이 눈살을 찌푸리고 소가 풀을 씹는 듯이 고민을 씹고 앉아 있으면 되는 것이다. 서울은 차디찬 곳이다. 나는 새삼스러이 느끼면서 홀로 지그시 웃어보려 하였으나 끝끝내 웃음은 나오지 않았다. 서울에 오래 살면서 나는 서울이 무엇인지 모른다. 내가 소설을 써보려는 것도 이 알 수 없는 서울을 알려고 하는 괴로운 몸부림일 것이다. 알 듯 하면서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서울은 무엇인가? 이 결론이 없는 인생 같은 서울, 괴상하고 불쌍한 서울, 이 길고 긴 서울에까지의 숨가쁜 노정에서 잠시 땀이라도 씻고 가기 위한 짧고 안타까운 휴식 같은 것이
나의 소설일 것이다. 김수영은 신문사나 번역일을 집어치우고 이젠 소설을 써야겠다고 작정했다. 그는 그가 경험했던 일들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꾸며나갔다. 별로 막힘없이 이야기들이 술술 풀려나갔다. 그럴 즈음 돌연한 일이 벌어졌다. 점심을 먹고 신문사로 돌아와 의자에 앉아 있으려니 번역료 생각이 새삼 떠올라 부하가 끌어올랐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총무국으로 갔다. 그는 여자 격리에게 왜 번역료를 2달이나 주지 않느냐, 이 신문사가 내게 월급 주는 곳이냐 따졌다. 격리는 의외란 듯한 눈으로 김수영을 올려다보았다. 김 선생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번 다 이봉구 부장님이 찾아가셨잖아요. 김수영은 할 말이 없었다. 멍청이 격리 앞에 서 있다가 총무국 문을 밀고 나왔다. 그는 사표를 던졌다. 이봉구가 우리가 그간에 점심을 먹고 술 마신 것이 그 돈이 아니냐고, 내가 무슨 돈이 있느냐고 말하지 않았던 것이 큰 잘못이었다고 누누이 사죄했으나 김수영은 더 이상 평화신문에 나오고 싶지 않았다. 그 시간에 책을 읽고 소설을 되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직장을 그만둔다는 일이 그렇게 쉽게 결행되진 않았다. 첫째로 당신이 그렇게 평화신문을 나가버리면 내 꼴이 뭐가 되느냐는 이봉구의 애원을 거절할 수 없었고, 둘째로는 가족의 얼굴을 뿌리칠 수 없었다. 김수영은 다음날 오후 늦게 평화신문의 문을 밀고 들어갔다. 하지만 이봉구에 대해서는 다시 마음이 열리지 않았다. 이봉구는 선량한 사람이다 라고 원고지에 써도 잘 되지 않았다. 그즈음 김수영은 노트장에 다음과 같이 큰 글씨를 써 놓았다. 1. 나는 현명하다. 네, 오늘 읽기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부분은요, 폐허의 도시에서란 부분을 읽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이란 부분을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편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황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